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단 한 민족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건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뭔가 다릅니다. 전쟁, 가난, 침략,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바로 한국인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직접 밝혀낸 놀라운 보고서,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에반 리처드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인류학과 교수로 민족 정체성을 연구하는 학자죠. 그날은 평범한 겨울 아침이었어요. 눈이 흩날리는 조용한 연구실에서 국가별 민족 정체성의 형성 구조라는 수업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답니다. 여느 때처럼 유럽과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자료를 준비하던 중이었지요.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캠퍼스는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이런 날에는 언제나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제 연구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때였어요. 교실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한국은 다뤄보신 적 있으신가요? 민족 정체성 연구에서 한국 사례는 어떻게 분류되나요? 손등에 작은 한글 문신이 보이던 그 학생. 한국계 박사 과정생이었어요. 이름은 민서. 저는 잠시 멈칫하며 되물었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던 것 같아요. 한국이라. 글쎄, 내 전공 영역에서는 크게 부각되진 않았는데. 민서는 진지한 눈빛으로 가방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 제 책상에 놓았어요. 노란색 포스트잇이 빼곡하게 붙은 책이 눈에 띄더군요. 교수님께 꼭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 문화가 만들어진 나라예요. 우리의 모든 전통과 관습에는 생존의 이유가 있답니다. 그날 저녁 연구실 불을 끄고 난 후에도 저는 그 책을 펼쳤습니다. 호기심 반, 의무감 반으로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저 학생의 부탁을 들어주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 눈은 점점 커졌답니다. 책 속에는 지금껏 제가 몰랐던 한나라가 있었어요. 산이 많아도 논을 만들고 땅이 척박해도 방법을 찾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그들은 가뭄에는 물길을 만들고 홍수에는 둑을 쌓고 식량이 부족하면 산과 들에서 자연 재료를 찾아냈습니다. 추위를 이기기 위해 온도를 만들고 더위를 견디기 위해 한옥의 통풍 구조를 개발했죠. 이건 단순한 민족성이 아니야. 이건 생존 그 자체야. 그들에게 문화는 살아남기 위한 도구였어.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책을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학문적 대상이 아닌 인류학의 미스터리로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를 진지하게 마주보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류학자로서 이 독특한 생존 모델을 더 깊이 탐구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 이후 며칠 동안 저는 한국 관련 논문들을 틈틈이 찾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 표정이 점점 굳어졌답니다. 연구실 책상은 한국 관련 자료들로 뒤덮였고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동료 교수들은 제가 왜 갑자기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그토록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의아해했지만 저는 이미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 논문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는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다. 발효, 절임, 건조, 염장. 저장의 모든 기술이 총동원된 민족이다. 김치, 된장, 간장, 젓갈. 이 모든 음식들이 냉장고 없는 시대에 단백질과 비타민을 보존하기 위한 지혜였다는 설명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먹거리를 그저 맛있게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발전시켰던 거예요. 또 다른 논문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겨울이 긴 고산 지형, 변덕스러운 날씨, 가난한 땅에서 버티기 위해 한국인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바꾸었다. 산나물, 들풀, 바다 생물까지 모든 자연 재료를 식탁 위로 올렸다. 저는 그 논문에 실린 사진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서양인인 제가 보기엔 낯설었던 쑥, 고사리, 더덕 같은 산나물들. 그들은 정말 자연이 주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요리법을 개발해냈더군요. 저는 어느새 논문들을 프린트에 밑줄을 긋고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산과 바다, 들판이 하나같이 거칠었던 그 땅에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문화. 그것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죠. 모든 문화적 요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창의적인 답변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서와 다시 만난 자리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조상들은 음식을 저장한 게 아니라 생존을 저장한 것 같구나. 제 말에 민서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한국에선 마늘도 그냥 향신료가 아니라 몸을 지키기 위한 약처럼 여겨져요. 우리 할머니는 감기 기운만 보이면 마늘즙을 내서 먹이셨어요. 저는 흠칫 놀랐습니다. 바로 전날 읽은 또 다른 논문이 떠올랐거든요. 한국인의 마늘 소비량은 세계 평균의 10배. 감기, 염증, 면역, 모든 생존 전략에 마늘이 포함된다. 통계 수치로만 보았던 내용이 민서의 입을 통해 생생한 현실로 다가왔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냥 음식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한 민족이 땅과 맞서 살아온 이야기였던 거죠. 그들에게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약이자 도구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국인들이 그토록 강한 생명력을 가진 이유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있었군. 그 밤 제 연구 주제는 바뀌었어요. 문화가 아닌 살아남은 방식을 연구하기로 했답니다. 한국인들의 DNA에 새겨진 생존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마음먹었죠. 그날 아침 저는 회의실에서 열린 교수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발표 주제는 기후가 민족의 정체성에 미친 영향이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캠퍼스는 여전히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동료 교수들은 각자의 연구 사례를 열심히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알프스 지방, 사하라, 시베리아 등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민족들의 생존 방식이 화면에 나타났다 사라졌어요. 제 발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평소와는 다른 주제를 꺼냈습니다. 슬라이드에 한 나라의 지도를 띄웠죠. 동료들의 눈빛이 의아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제가 언제나 서유럽 문화에 집중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한민국입니다. 인구 밀도 세계 최상위, 산지가 70% 이상인 나라죠. 그러나 OECD 국가 중 교육, 의료, IT가 성장률 상위권에 있습니다. 이 민족은 생존을 문화로 만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잠시 정적에 잠겼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김치 담그는 모습, 온돌 구조도, 그리고 첨단 기술 사진이 함께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이었죠. 한 교수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에반, 갑자기 한국이라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신은 항상 유럽 민족성을 연구해왔잖아요. 저는 곧장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는 며칠 전 민서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녀는 제 연구실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었죠. 교수님, 이건 논문으로는 안 됩니다. 한국은 눈으로 보고 발로 걸어야 이해돼요. 우리의 생존 방식은 텍스트가 아니라 경험 속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동료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계 학생의 도움으로 이 나라의 생존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 민족은 불리한 환경에서도 강인한 생존력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문헌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몇몇 동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에반, 당신이 연구 주제를 바꾸다니 놀랍군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학계에서 전공 영역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큰 모험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제 연구실로 돌아와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에 관한 논문과 책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논문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계속 허전했어요. 차가운 텍스트 사이에 담긴 뜨거운 체온을 저는 아직 보지 못했거든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의 겨울은 어떨까? 그들은 그 추위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온돌은 어떻게 발명되었을까? 숙고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보기로 했어요. 학문적 호기심이 저를 지구 반대편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서재로 돌아온 저는 천천히 메일함을 열었어요. 민서가 소개한 한국인 교수에게 메일을 쓰기 시작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칫했지만 곧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이라는 생존 문화를 직접 보고 싶습니다. 당신 나라의 DNA에 새겨진 생존의 역사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 멀리 태평양 건너편, 제가 아직 보지 못한 그 나라에서는 지금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을지 직접 가서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을 테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여정은 단순한 학술 조사가 아닌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날, 저는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보았던 섬과 바다의 풍경, 그리고 이제 눈앞에 펼쳐진 도시의 모습까지. 회색 도시 속의 군데군데 솟은 산들, 건물과 건물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골목마다 이어지는 작은 식당과 시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책과 논문으로만 접했던 그 나라가 이제 현실로 다가왔어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를 맞이한 이는 서울의 한국립대 인류학과 이지현 교수였습니다. 민서의 추천으로 연결된 학자였죠. 그녀는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한국어로 인사한 뒤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공항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저는 창밖을 주시했습니다. 고층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산의 능선, 번화가와 주택가가 공존하는 도시 풍경이 신기했어요. 먼저 이곳부터 가보시죠. 서울 사람들의 삶이 가장 많이 녹아있는 곳입니다. 이 교수님이 저를 데려간 곳은 산자락 아래 작은 동네의 재래시장이었어요. 도심에서 불과 30분 거리였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었는데도 시장은 이미 활기가 넘쳤어요. 좁은 골목에는 각종 채소와 과일, 생선과 고기가 가득했고 할머니들이 앉아 마늘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좁은 골목 안에서 마늘을 다듬는 손, 김장을 위해 쌓아둔 배추, 젓갈 냄새와 된장 냄새가 뒤섞인 공기.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그 생생한 현장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도시 한복판이라고요? 현대화된 서울에 이런 전통시장이 아직도 있다니 놀랍네요. 이 교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산업화 속에서도 생존의 감각을 잃지 않았어요. 기억해두세요. 이건 문화가 아니라 기억입니다. 우리 몸이 기억하는 생존의 방식이죠. 우리는 시장 안을 천천히 걸었어요. 각종 반찬이 진열된 가게, 손으로 직접 만든 두부를 파는 노점, 계절 과일을 정성스레 포장하는 상인들. 모든 것이 제게는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한 코너에 자리한 김치가게 앞에서 저는 한참을 멈춰 섰어요. 빨간 고춧가루 양념에 버무려진 각종 김치들이 유리 진열장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비닐 장갑을 낀 손으로 마늘을 다지며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이 교수가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이걸로 겨울을 나는 거지. 마늘 없으면 아파요. 병원도 못 가. 우리 때는 약도 없었고 의사도 멀었으니까 음식이 약이었어. 할머니의 주름진 손가락은 쉴 새 없이 마늘을 다듬었고 그 옆에는 이미 다진 마늘이 소쿠리에 가득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논문에서는 마늘 소비량이 수치였지만 여기선 그것이 곧 삶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마늘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한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현대적 고층 건물 사이에 자리한 전통 가옥들이 마치 시간 여행을 한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이 교수는 한옥의 구조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세요. 이 마루는 여름에 시원하게 지내기 위한 것이고 아랫목의 온돌은 겨울을 견디기 위한 거예요. 한국인들은 자연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적응하는 방법을 택했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처마 밑으로 보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이런 공간에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지, 그들의 일상에는 어떤 생존의 지혜가 숨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조용히 일기를 썼어요. 첫날의 경험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 감정을 글로 남기고 싶었답니다. 나는 지금 논문에도 책에도 없는 한국을 보고 있다. 그들의 DNA에는 생존이라는 코드가 깊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물이다. 이제 나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한국인들이 왜 그토록 강인한지를. 서울에 도착한 둘째 날, 저는 현장 체험 강의처럼 이 교수와 함께 도시 외곽 농촌 마을을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약 2시간 떨어진 곳이었죠.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도 도로는 이미 차들로 붐볐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고층 건물들이 사라지고 넓은 들판과 낮은 산들이 모습을 드러냈죠. 저기 보이는 게 계단식 논이에요. 한국의 산간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이 교수의 말에 저는 시선을 돌렸어요. 낙엽이 진 계단식 논 위에서 중년의 농부가 허리를 굽힌 채 말없이 볏짚을 묶고 있었습니다. 논 주변으로는 작은 도랑이 파여 있었고 물을 끌어오기 위한 작은 시설들이 보였어요. 차에서 내려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곳은 논이 거의 없는 동네입니다.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수백 년을 쌀농사로 버텨왔죠. 산비탈을 깎아 계단식 논을 만들고 물기를 내서 농사를 지어왔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니, 이렇게 경사가 심한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죠? 미국에서는 이런 곳은 그냥 방치하거나 살림으로 두는데. 이 교수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쌀 농사 짓기 가장 불리한 땅이에요. 평지가 적고 물이 귀하며 겨울은 길죠. 그래도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쌀 없이는 가족을 먹일 수 없으니까요. 쌀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논두렁을 따라 걸었어요. 발 아래로는 딱딱하게 다져진 흙길이 이어졌고 주변으로는 누렇게 익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죠. 멀리서 논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일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묘한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걷다가 문득 작은 초가집 옆 화단에 얽혀 자란 호박 넝쿨을 보았어요. 집 앞마당에는 고추가 말라가고 있었고 처마 밑에는 마늘망이 걸려 있었죠. 집 뒤편으로는 항아리들이 반쯤 땅에 묻혀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 교수가 설명했어요. 보세요. 이게 한국인의 생활 지혜예요. 양지에는 채소를, 음지에는 장을 묻고 기온과 바람 방향, 습도까지 계산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한겨울에도 살아남기 위한 계산이 몸에 배어 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곳 사람들에게는 생존이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하나의 과학이었다는 것을요. 그들에게 지형은 적이 아니라 전장의 전략 지도였습니다. 모든 공간, 모든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 삶을 이어가는 지혜가 대대로 이어져 온 것이었죠. 오후에는 마을 어르신을 만났어요. 80이 넘은 할아버지였는데 여전히 건강해 보였죠. 이 교수가 통역해주는 가운데 할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내가 어릴 적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 산에서 도토리, 밤, 고사리 같은 거 다 캐다 먹었지. 풀뿌리도 먹었어.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안 믿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 근데 이상하게 병은 안 걸렸어. 산에서 나는 게 다 약이었거든. 어르신의 주름진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고난과 자부심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친 손마디, 굵은 핏줄, 그리고 여전히 강인해 보이는 악력. 그 손에는 한국의 현대사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저는 산자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곳 사람들에게 자연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연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온 것 같았어요.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생존 지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버스에 오르며 이 교수가 말했어요. 어떠셨어요?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남는 방법을 예술로 만들었네요. 며칠 뒤 저는 서울 시내의 대형 가전 매장을 방문했어요. 이 교수의 제안이었죠.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한국의 생존 문화를 연구하는데 왜 현대적인 전자제품 매장에 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이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한국인의 생존 본능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현대에도 그 DNA는 계속 작동하고 있답니다. 대형 쇼핑몰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 아래 진열된 각종 가전제품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최신형 스마트폰부터 시작해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까지 모든 종류의 전자제품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죠. 매장을 둘러보는 사람들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마치 중요한 투자를 결정하는 듯한 신중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진열된 냉장고와 세탁기, TV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로고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거 다 한국 제품인가요? 삼성, LG. 미국에서도 많이 보는 브랜드인데요. 이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삼성과 LG죠. 지금 미국 대형마트 진열 때 한국 제품이 제일 먼저 눈에 띄어요. 예전엔 전부 일본 거였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전쟁과 가난, 원조로 거론되던 나라, 미국에서 뉴스로만 가끔 접했던 그 작은 나라가 이젠 전 세계가 가장 많이 쓰는 가전제품을 만든다니 믿기 힘들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렇게까지 올라선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교수는 잠시 웃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함께 약간의 쓸쓸함도 묻어 있었습니다. 질투와 배고픔이요. 예상치 못한 대답에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질투했어요. 왜 일본은 되고 우리는 안 돼? 그 울분이 손톱깎이부터 냉장고까지 다 우리 손으로 만들게 했어요. 처음에는 모방했죠. 하지만 곧 더 잘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혁신하게 됐고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질투라는 감정이 어떻게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시기심이 아니라 더 나아지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냥 이기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절대 다시는 지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한국 사람들에게 가난은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억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더 빨리 달려온 거죠. 매장을 나와 우리는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창밖으로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죠. 모두가 분주하게,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한류 들어보셨죠? BTS나 영화 기생충 같은 것들. 이 교수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에서도 이미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생존 본능이 문화로 승화된 거죠.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가장 빨리 적응하고 혁신한 결과물입니다. 한류 콘텐츠, BTS와 드라마, K-뷰티와 K-푸드. 이 나라의 브랜드는 이제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됐어요. 저는 말이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제는 전 세계 문화와 기술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니. 생존을 위한 본능이 이렇게 창조적인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한국인의 근성과 감정을 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만든 제품과 콘텐츠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깃들어 있다. 그날 밤 저는 민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하다. 나는 지금까지 한국을 수치와 그래프로만 이해하려 했던 것 같아. 이곳에 와서 보니 그 뒤에 숨겨진 감정과 역사가 보여. 그것이 바로 너희 민족의 진짜 힘이구나. 한국에서 마지막 일정으로 우리는 경기도의 한 산업단지를 찾았어요. 한국의 중소기업이 밀집한 곳이었죠. 누가 봐도 화려하지 않은 철제 구조물로 가득한 공장지대였어요. 이곳은 한국 경제의 숨은 엔진이라고 이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공장 안에 들어서자 두 줄로 서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시끄러운 기계음 속에서도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짓 하나, 고개 끄덕임 하나로 모든 공정이 움직였죠. 이 교수가 설명했어요. 한국은 오래전부터 말보다는 눈치를 먼저 배운 나라예요. 싸우지 않고 움직이는 방법을 몸으로 익힌 거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계보다 정확한 손놀림, 설비보다 먼저 반응하는 감각. 그것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노동이 아니라 합주군요. 각자 다른 리듬인데 하나로 들려요. 점심시간 사람들은 줄을 맞춰 식당으로 이동하고 자리를 양보하고 반찬은 남기지 않도록 정확히 퍼갔습니다. 이전에 읽었던 자료가 떠올랐어요. 한국의 쓰레기 분리수거율은 세계 최고 수준. 작은 규칙에 대한 높은 민감도. 그건 강요된 규칙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생존의 질서였구나. 공장을 나오며 저는 이해했어요. 한국인들의 시스템은 법이 아니라 오랜 기억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진정한 경쟁력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천천히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하버드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창가에 앉아 방금 전까지 보이던 인천공항의 풍경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그러나 따뜻함을 잃지 않고 움직이던 그곳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귀국 후 첫 강연 하버드대 강연실에서 저는 준비된 원고를 덮고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가장 오래된 생존 시스템을 가진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의 이목이 집중됐어요. 그곳은 자원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땅은 좁고 사계절은 혹독하며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첨단 기술, 질서 있는 사회, 그리고 놀라운 문화적 집단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국의 논, 시장, 공장, 학교, 지하철,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생존이 문화가 되고 문화가 시스템이 된 나라, 한국. 그곳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생존이란 단어는 단지 과거의 고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세계가 앞으로 반드시 다시 배워야 할 가장 본질적인 힘입니다. 순간 정적이 흐르고 이어 천천히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강연을 마치며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들의 DNA를 본 것이다. 그리고 그건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